새벽 4시 야간 경비 근무를 마치고 낡은 승용차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여름밤 정적을 갈랐다. 42년을 살면서 이 시간이 주는 고요함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28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화재 현장의 긴박함을 견뎌왔고 은퇴 후에도 밤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아침 집 앞 우편함을 열었을 때 느낀 그 섬뜩한 예감은 달랐다. 분홍색 등기 봉투 하나가 다른 광고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발신일란에 적힌 채권 회수 전문법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현관문 밖 복도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채권양도 통지서. 활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다.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믿기 힘든 문장. 송도 소재 오피스텔 근저당 설정액 1억 2천만 원. 나는 단 한 번도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힌 적이 없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13층까지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홈쇼핑 소리가 요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내 영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나는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낮췄다.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28년간 현장에서 배운 건 패닉 상태에서 고함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아내는 TV 볼륨을 줄이지 않은 채 고개만 돌렸다. 아, 그거 당신 모르게 한 건 아니야. 그날 서명만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바쁘다고 해서. 바쁘다고? 나는 거실 구석을 둘러봤다. 택배 박스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공동구매 3차 참여자 전용, PEP 투자 가입 감사 사은품, 리셀 한정판 선착순. 단어들이 마치 경보음처럼 머릿속을 울렸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 냄새를 맡으면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였다. 위험의 징후가 도처에 널려 있었는데 나는 그걸 보지 못했다. 서명을 언제 받았는데?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작년 가을쯤. 당신 야간 근무 가기 전에 잠깐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급하게 나가려던 새벽, 아내가 내민 서류 뭉치. 이거 보험 갱신이야. 도장만 찍어줘. 나는 묻지 않았다. 믿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 믿음이 지금 1억 2천만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나는 주방 식탁에 주저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오는데 우리 집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소방관으로 일하며 수없이 무너지는 건물을 봤지만 정작 내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는 듣지 못했던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아내는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내 앞에 밀었다. 들어봐. 이 사람 말. 화면에는 보이스 채팅 앱이 켜져 있었다. 투자의 신 리더 방이라는 제목 아래 한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여러분, 은행 이자 연 2%로 만족하실 겁니까? 저희는 월 7% 확정 수익을 드립니다. 확정입니다. 변동 아닙니다.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다. 채팅창에는 박수 이모지, 불꽃, 하트가 끊임없이 올라왔다. 감사합니다, 리더님. 이번 달도 입금 확인했어요. 인생 역전했습니다. 같은 메시지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참여자 숫자는 2,847명. 아내는 그중 한 명이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 300만 원만 넣었거든. 아내의 목소리는 흥분과 방어가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정말로
21만 원이 들어온 거야. 통장에. 직접 확인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래서 조금씩 늘렸지. 500, 800, 1500 리더님이 말하길 큰 금액일수록 수익률이 더 좋대. VIP 등급이 되면 월 10%까지 가능하다고. VIP.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투자에 VIP가 어디 있나? 리스크는 모두에게 동등하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이미 그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았어?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다. 카드론도 받았어. 2,800만 원. 근데 걱정 마. 2달만 지나면 원금이랑 이자 다 갚고도 남아. 2달.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내는 몰랐다. 나는 스마트폰을 빼앗아 화면을 스크롤했다. 채팅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자 최근 메시지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출금이 왜 안 되죠? 리더님 답변 좀 주세요. 이번 주 입금 예정일 지났는데요. 불안의 흔적들. 하지만 리더라는 사람은 매끄럽게 답했다. 일시적 지연입니다. 곧 정상화됩니다. 신뢰해 주세요. 영자야. 나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결혼 후 처음으로 이렇게 무거운 목소리로.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아내는 눈길을 피했다. 손가락으로 소파 가죽을 극적이며 중얼거렸다. 말하면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거잖아. 당신은 맨날 아끼자, 참자, 나중에 하자, 그 말만 반복하잖아.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절약이라고 믿었던 말들이 아내에게는 거절로만 들렸다는 것. 소방 현장에서는 명확한 지시가 생명을 구했지만 가정에서는 그 지시들이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친구들은 다들 뭔가 하나씩 해. 주식, 코인, 부동산. 근데 우린 당신 연금 210에 경비 알바비 90, 합쳐봤자 300. 거기서 공과금, 통신비, 생활비 빼면 남는 게 뭐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현실은 냉정했다. 우리는 늙어가고 있었고 물가는 오르고 있었으며 노후 자금은 부족했다. 그 불안을 나는 침묵으로 덮으려 했고 아내는 허상의 수익률로 채우려 했던 것이다. 두 사람 모두 틀렸다. 보이스룸 속 남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여러분,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이미 기회는 지나갔다. 남은 건 수습뿐이었다. 사흘 뒤 나는 PEP 금융사무소를 직접 찾아갔다. 주소는 신도시 외곽의 한 오피스텔 건물 3층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유리문에 붙은 회사명은 깔끔했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직원은 3명뿐이었고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두 민원 전화였다. 김도연 명의로 확인 좀 하려고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나를 힐끗 보더니 컴퓨터를 두드렸다. 계약번호 아세요? 모릅니다. 와이프 명의로 된 건데 본인 아니면 조회 안 됩니다. 개인정보라서요.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나는 한숨을 삼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약번호를 받아 다시 불렀다. 화면을 보던 직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아, 이 계약 출금 대기 상태네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투자금 회수 요청하셨는데 아직 처리 안 됐다는 뜻이죠. 보통 2주 정도 걸립니다. 2주. 아내는 한 달 전에 이미 요청했다고 했다. 한 달 넘었는데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다. 팀장님, 고객 한 분 응대 부탁드립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은 마른 체구에 피곤한 얼굴이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유동성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확답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 말만큼 불안한 답변도 없었다. 나는 사무소를 나와 차 안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으로 리더라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아내가 메모해둔 번호였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겼다. 다시 걸었다. 이번엔 연결됐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보이스룸에서 들었던 그 자신감 넘치는 톤이 아니었다. 저 김영자 남편인데요. 출금이 왜 안 됩니까? 아, 네, 지금 일시적으로 정산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요. 곧 해결됩니다. 곧이 언제죠? 내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정확한 날짜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다. 나는 핸들을 움켜쥐었다. 28년 소방관 생활 중 가장 답답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너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통장 정리를 시작했다. 거실 탁자 위에 통장 4권, 카드 명세서, 계산기를 펼쳐놓았다. 하나씩 계산하자 머리가 지끈거렸다. 카드론 이자 월 63만 원, 통신비 12만 원, 관리비 18만 원, 건강보험료 9만 원, 합계만 102만 원, 수입은 내 연금 210만 원, 야간 경비 90만 원, 총 300만 원, 남은 건 198만 원. 거기서 식비, 교통비, 병원비를 빼면 실제 여유는 100만 원이 채 안 됐다. 그런데 카드 대금이 매달 18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쇼핑몰, 홈쇼핑, 공동구매. 적자는 매달 누적되고 있었다. 나는 연필로 숫자를 다시 계산했다. 1년이면 960만 원 적자. 2년이면 1920만 원. 여기에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합치면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었다. 소방관 시절 교육받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작은 불씨를 무시하면 건물 전체가 탄다. 지금 우리 집에는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 연기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숫자들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불길보다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빚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현관문 앞 택배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퇴근 후 열쇠를 돌려 문을 열 때마다 늘 그곳에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크고 작은 박스들. 뜯어보지 않아도 내용물은 뻔했다. 유산균 12개월분 정기구독, 온열 패치 50매 세트, 리셀. 한정판 운동화, 무선 이어폰 공동구매 3차. 이게 다 뭐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물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행사라서 싸게 샀어. 원래 18만 원짜리를 9만 9천 원에 샀다고. 나는 박스를 들어 올렸다. 무게감이 있었다. 근데 이거 쓸 거야? 당연하지. 유산균은 몸에 좋잖아. 엄마도 드시라고 하나 보낼 거야. 하지만 서랍을 열어보니 지난달에 산 유산균이 그대로 있었다. 개봉도 하지 않았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작년에 샀다는 운동화가 박스째 놓여 있었다. 한 번도 신지 않았다. 나는 답답함에 거실을 서성였다. 화장실 선반에는 클렌징 폼, 마스크팩, 샴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도 다 행사야? 응. 1+1 행사였어. 싸다는 말. 그 말이 아내를 올가매고 있었다. 실제로는 싼 게 아니었다. 싸다고 믿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할인율 70%라는 문구는 매혹적이었지만
원래 가격 자체가 부풀려져 있다는 걸 아내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소비는 그렇게 중독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거실 책장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내가 소방관 시절 쓰던 낡은 수첩이 있었다. 검은 가죽 표지,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서툰 필체로 적힌 문장이 보였다. 확신은 가장 늦게 도착한다. 그건 내가 신입 소방관이었을 때 선배에게 들은 말이었다. 화재 현장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확신하는 순간 건물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그런데 나는 우리 집안에서는 정반대로 살았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내가 조금씩 쇼핑하는 걸 보면서도 카드 명세서가 두꺼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외면했다. 확신했다. 곧 나아지겠지. 일시적이겠지. 우리는 괜찮을 거야. 그 확신이 지금 1억 7,900만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나는 수첩을 덮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홈쇼핑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지금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남은 수량 47개. 진행자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화면 한쪽에는 카운트다운 타이머. 12분 34초. 시간이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조급해진다. 그 조급함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 아내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모르겠어. 그냥 하나씩 사다 보니까. 하나씩?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작은 불씨 하나, 작은 소비 하나, 작은 거짓말 하나. 그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화제를 만들었다. 나는 서랍 속 수첩을 다시 꺼내 한 줄을 더 적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쇼핑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대화였다. 그리고 펜을 놓았다. 이미 늦었지만 기록은 남겨야 했다. 누군가는 이 문장을 읽고 우리보다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검은 비닐봉지는 여전히 현관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다. 우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서로를 놓쳤는지, 그 모든 흔적을. 주말 오후 나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에 좀 와봐. 할 얘기가 있어. 평소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2시간 뒤 장남 도윤과 딸 도은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둘 다 표정이 무거웠다. 이미 눈치챘다는 듯. 거실 탁자에 우리 4명이 둘러앉았다. 나는 서류 뭉치를 가운데 놓았다. 채권양도 통지서, 카드론 명세서, PEP 계약서.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손톱만 뜯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도윤이 먼저 서류를 집어들었다. 1장, 2장 넘기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이게 전부예요? 전부다.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도은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이거 정말이에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도은의 손이 떨렸다. 1억 7,900만 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천천히 설명했다. PEP 투자, 보이스룸, 카드론, 공동구매.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갔다. 도윤은 계산기를 꺼냈다. 숫자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우리에게 보였다. 월 이자만 190만 원입니다. 아버지 수입이 300인데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이대로 가면 2년 안에 2억 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계사로 일하는 아들은 숫자 앞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서려 있었다. 도훈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단호했다. 아빠, 엄마,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건 해결책을 찾으려고가 아니에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뭐 때문에? 결정을 내리라고요. 아빠, 도훈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든든하던 사람도 무너져요. 저희는 아빠가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요. 이제는 놓아드려야 해요. 놓아드린다. 그 말의 의미를 나는 즉시 이해했다. 이혼, 28년 결혼 생활의 종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도윤이 끊어 말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혼자서는 이 빚을 절대 못 갚아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있으면 둘 다 망합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갚을게. 도훈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무슨 수로요? 엄마 수입이 뭐가 있어요? 침묵. 아내에게는 수입이 없었다.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로 가득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무거운 정적. 지금 우리 집도 그와 같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벽에 난 균열을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걸. 도은아, 나는 딸을 불렀다. 네, 아빠. 아빠가 28년 동안 불 꺼왔어. 어떤 불도 다 껐어. 도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빠. 근데 이 불은 못 끄겠구나. 내 목소리가 깨졌다. 도윤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잘못이 맞다고. 대화를 안 했던 것, 통장을 안 본 것, 신호를 무시한 것, 모두 내 책임이었다. 도훈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했어요. 모레 오전 10시. 아빠 혼자 가세요. 나는 명함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는 1시간 더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해가 지고 거실이 어두워졌다. 도윤과 도훈이 일어섰다. 도훈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그래도 아내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흐느꼈다. 아이들이 나간 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길을 밝혔다. 나도 이제 새로운 길을 밝혀야 할 시간이었다. 법률사무소는 역 근처 8층 건물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조용한 복도가 나타났다. 회색 벽, 흰색 조명. 감정이 배제된 공간. 접수 직원은 내 이름을 확인하고 대기실로 안내했다. 가죽 소파에 앉아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다. 10분쯤 지났을까? 젊은 변호사가 나타났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김도연 님이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책장에는 판례집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 변호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편하게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채권 통지서, 계약서, 통장 사본. 변호사는 하나씩 펼쳐보더니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와이프가 급하다고 해서 서명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채권 회수 독촉은 언제 시작됐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전화가 하루에 대여섯 통씩 옵니다. 협박성 발언은 없었나요? 아직은요. 근데 목소리 톤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변호사는 펜을 놓고 나를 바라봤다. 김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금액은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습니다. 월 수입 300에 지출이 이미 그걸 넘고 있어요.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 두 번째, 이혼 후 재산 분할. 나는 목이 메었다. 재산 분할이요? 네. 배우자 일방의 재산 탕진은 비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64, 의뢰인 쪽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4,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럼 집은요? 집은 매각 후 대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나눕니다. 송도 오피스텔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쪽도 정리해야 하고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제 몫은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4,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서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빼면 실수령액은 3,800 정도. 3,800만 원. 28년 결혼 생활의 정산 금액.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8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았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이사하듯. 결혼 생활의 끝도 그와 같았다. 느리지만 분명히 움직이는 것. 결정하셨나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다만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채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법적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가능하면 빠른 결정이 유리합니다. 나는 사무소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썼다가 지웠다. 다시 썼다가 지웠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변호사 만났어. 이혼하자고 하더라. 이렇게 쓸 수는 없었다.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벤치에서 2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모든 게 선명하게 들렸다. 화재 현장에서는 늘 귀마개를 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고요함 속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오히려 두려웠다. 일상의 소리가 낯설었다. 저녁 무렵 나는 다시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오늘 상담받았던 네, 기억합니다. 결정하셨나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진행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오셔서 서류 작성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가로등이 켜졌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불길 앞에서 주저할 수 없듯 지금도 선택은 필요했다. 나는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법원 조정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다. 2달. 양측 변호사가 합의안을 도출했고 우리는 서명만 하면 됐다. 조정 당일 나는 아내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둘 다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할 말이 이렇게 없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조정실. 판사는 서류를 읽으며 확인했다. 재산 분할 비율 6대4. 양측 합의하셨죠?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다. 주거지 이전, 의뢰인은 이미 전출 신고 완료했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건 물품 정리와 열쇠 반환입니다. 판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탁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소리가 끝에 신호처럼 느껴졌다. 밖으로 나오자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잔금 입금 확인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가볍고 얇았다. 28년의 무게치고는 아내는 이미 먼저 나가고 없었다. 복도에서 딸 도은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일주일 뒤 나는 집에 마지막으로 들렀다. 짐을 싸러 온 것이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아내가 먼저 이사를 간 모양이었다. 소파도 식탁도 TV도 없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만 희끗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내 짐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책 몇 권, 낡은 소방 수첩. 주방 서랍을 열자 머그컵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결혼 10주년에 받았던 커플 머그컵.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나는 파란색 것만 챙겼다. 빨간색은 그대로 두었다. 누군가는 가져가겠지. 아니면 새 주인이 쓰겠지. 거실 창가에는 모형 소방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들 도윤이 초등학교 때 만들어준 것. 빨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버릴 수 없었다. 박스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박스 2개. 그게 전부였다. 42년을 살았지만 결국 남은 건 물건이 아니라 습관과 기억뿐이었다. 현관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주머니에서 열쇠 3개를 꺼냈다. 집 열쇠, 우편함 열쇠, 지하 창고 열쇠.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차가웠다. 나는 그것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아내가 가져가든 집주인에게 전달하든 상관없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아내가 서 있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아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떨리고 있었다. 나도 이유 없는 미안함이 입술 끝까지 차올랐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주름이 깊었다. 눈가가 처져 있었다. 70세.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나이.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밖은 밝았다. 나는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주차장에 차를 싣고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에 새 주소를 입력했다. 원룸 12평, 월세 45만 원. 그곳이 이제 내 집이었다.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아파트가 멀어졌다. 13층 우리 집 창문이 보였다.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엑셀을 밟았다. 더 이상 그곳은 내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다. 원룸 12평. 짐을 풀고 나니 방이 텅 비어 보였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다. 10월 초 밤 공기는 차가웠다. 나는 라면을 끓였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스프를 넣고 면을 넣었다. 계란 하나를 풀었다. 소방관 시절 야간 근무 때 자주 먹던 방식. 익숙한 동작이었다.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1층이라 사람들 다리가 보였다. 걸어가는 소리,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모두 가까웠다. 13층에 살 때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높은 곳에서는 모든 게 멀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소리가 가까웠다. 삶도 가까웠다. 밤 10시 차고지로 출근했다. 야간 경비 근무. 경비실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봤다. 주차장, 로비, 복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흘렀다. 새벽 2시쯤 나는 수첩을 꺼냈다.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을 적었다. 은행 방문, 통장 정리, 전화요금 납부. 단순한 일상. 하지만 그 단순함이 안정적이었다. 한 달 뒤 통장을 확인했다. 이자 자동이체 알림이 사라졌다. 190만 원씩 빠져나가던 그 무서운 문자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대신 들어온 건 연금 210만 원, 경비비 90만 원, 합계 300만 원. 거기서 월세 45, 공과금 12, 통신비 3, 식비 60, 합계 120만 원. 남은 건 180만 원. 처음으로 흑자였다.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니었다. 그 조용한 순간 평온이란 단어를 처음 제대로 느꼈다. 불길을 끄고 난 뒤의 고요함. 그것과 비슷했다. 위험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안도감. 나는 통장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저녁이면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걷는 소리를 들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모두 각자의 속도로 움직였다. 나도 그랬다. 내 속도로 걷고 있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어느 날 저녁 딸 도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밥은 먹었어? 응.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 혼자 먹기 외롭지 않아? 괜찮아. 익숙해지고 있어. 도은은 잠시 침묵했다. 아빠, 나 다음 주에 놀러 갈게.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미소 지었다. 혼자였지만 고립되지 않았다. 헤어졌지만 연결되어 있었다. 2달째 되던 날 나는 작은 화분을 샀다. 다육이 하나. 가게 주인이 말했다. 이건 물 자주 안 줘도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적당한 식물이었다. 나처럼 소박한. 창가에 화분을 놓고 물을 조금 줬다. 초록빛 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작지만 살아있었다. 이제 나는 아끼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기에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차이는 미묘했지만 중요했다. 예전에는 불안 때문에 아꼈다. 모자랄까봐, 잃을까봐.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가진 게 적으니까 소중했다. 소중하니까 아꼈다. 순서가 바뀌었다. 밤마다 나는 수첩에 한 줄씩 적었다. 오늘 하루 무사했다. 천천히 가고 있다. 나답게 살고 있다. 남은 문장은 단순했다. 복잡하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저 진실했다. 42년을 살아오며 배운 건 결국 삶은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 단순한 문장들의 반복이라는 것. 매일 깨어나고 밥을 먹고 일하고 잠드는 것. 그 반복 속에서 평온을 찾는 것. 새벽 4시 나는 경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원룸문을 열고 신발을 벗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 장식도 없는 하얀 천장. 하지만 그 단순함이 좋았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좋았다. 무사히, 천천히, 나답게.